주시기만 이런 대책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무상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어떤 형사법 체계에서도 지금 정면으로 지금 어긋나는 것. 책임 있게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선거구제마저 국회의원마저 줄여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엔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법안을 비롯해 민주당 돈봉투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논란 등 오늘의 전국 현안까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화면에 나온 좀 자료 화면에는 힘차게 뭔가를 시작하셨는데 실제는 굉장히 좀 온화한 표정이십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바쁜데도 또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그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당의 이제 규제개혁 추진단이 민생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생의 그 성장 잠재력이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굉장히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어두운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최대한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 발휘하는데 가장 지금 좀 장애가 되는 모래주머니가 좀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서 국민의 어떤 생활과 기업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그 운동선수가 마치 그 모래사장에서 그 운동할 때 다리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달고 달리는 것처럼 그때 모래주머니를 풀고 우리 경제가 좀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많이 타파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타다의 사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혁신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특히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규제가 묶이다 보니까 타다가 자초가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막대한 불평과 그리고 비용이 오르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앞으로 제2의 타다와 같은 사례는 좀 막기 위해서 각 분야 그리고 정부 부처들과 이런 어떤 규제적인 문제를 골라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간담회나 이런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을 하면서 정치권도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그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인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먼저 지금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 분이나 참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고 저희 윤석열 정부나 저희 국민의힘 당정이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파를 초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기 피해자들 좀 구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당정은 일단은 이 대책위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첫 번째 경매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을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법에 일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은 우선 매수권을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보완되는 어떤 법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LH에서 매수를 해서 어떤 저리로 단기간에 좀 임대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한 아무래도 지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무담보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매수 후 구상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게 일단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 구상이 안 됐을 때의 문제, 그리고 이미 사기가 예를 들면은 이 전세 사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보이스 피싱의 사기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지금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말만 하고 과거에 전세 사기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2020년도 임대차 3법과 그리고 금융사업자의 실질적인 폐지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 무책임한 어떤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러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주고, 그리고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면은 무융자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또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LH에서 일단은 매입을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좀 장단기 임대를 하는, 저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정부가 좀 추진하고, 현재 상태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뉴스를 계속 보도하면서 많이 나오는 이제 질문이, 그 전세 이제 그 피해자들은 어쨌든 그 전세금이 이제 그 자신의 재산 전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피해를 당했을 경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 해서 이게 그 구입을 그 집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네. 무담보 저리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은행 대출을 예,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제 개편 관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국회 전원위를 열었지만 의원들 모두 다양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 방안 있을까요?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4가지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최대한 국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다수는 일단은 국회의원을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례의원 수는 최대한 좀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까 저희 오프닝 화면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과거 20대처럼 그렇게 그 민주당이나 다수당이 뭐 패스트트랙이나 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그 여러 가지 뭐 선거구제를 나누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국가 어떤 균형 발전에 비추어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원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원은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하원은 인구 비례성을 취하는데, 단원제를 취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원 이 지역 대표성도 사실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대표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어떤 선거구는 5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선거구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방 인구가 줄게 되면은 한 시도에 하나의 선거구밖에 없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청, 특히 미래 청년청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배려로, 예를 들면 어떤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차등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공통분모를 사실은 우리가 욕심내서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위성정당 난립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준연동형 지금 현재 제도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두 번째, 지역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최소한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저는 좀 선거제 개편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통분모를 이제 찾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 공약수를 네. 이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위성정당을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위성정당 폐지에는 여야 간에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선거제 개편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에서 가장 좀 걸림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소선거구제냐, 뭐 또 중대선거구제냐, 네. 뭐 요런 어떤 면이 조금 좀 민감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례의원 숫자를 더 좀 늘려야 된다, 오히려 이런 네. 어떤 비례의원과 지역의원의 어떤 이 비율 조정 문제,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난제가 될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초당적 정치개혁 이제 모임이 이제 소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이제 요청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이제 총선 한 1년 조금 덜 남아 있는데 총선 전까지 선거제 개편이 어느 선까지 반영돼서 내년에 그 총선을 치를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미 법상 벌써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원래 선거제 개편은 총선 1년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일단은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단 전원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표현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이 전원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욕심내기보다는 최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는 선거제 편을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현안 관련 질문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를 한 건데요. 그 송 전 대표가 귀국 당시에는 절대 난 도망가지 않겠다 하면서도 그 의혹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 민주당이 지난번 당대표 경선 시에 돈봉투 사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참 경악을 했지만 정치인 저로서도 사실 야 이게 그 이승만 정권 때나 아니면 뭐 좀 더 거슬러 올라왔더라도 뭐 80년대나 있었던 이런 어떤 돈봉투 사건이 바로 지금 2년 전에 일어난 것을 보고 당을 떠나서 저도 믿기지 않고 상당히 지금 경악하고 사실 국민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자체적인 좀 진짜 철저한 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정치에 좀 불신을 조금 최소한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일단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는 뭐 본인은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데 뭐 본인은 지금 현재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무슨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지 저는 사실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는 모르겠다. 그리고 뭐 자기는 그렇게 뭐 이렇게 바쁘기도 바쁘고 이렇게 하지만 물론 당대표 경선하면 바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보통 때라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변명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정근 녹취 파일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에 이미 강내구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뭐 영길이 형한테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는 등 그리고 돈을 나누는데 송영길 대표 보좌관이 그걸 또 뭐 300만씩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저는 몰랐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 특히 지금 JTBC가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아마 송영길 대표 육성 녹취 파일도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변명투로 한다는 거는 곧 아마 뒤집어질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반응인데 처음에는
이게 또 뭐 검찰 뭐 독재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그게 뭐 식비라든지 뭐 교통비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정성호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사과를 한다든지 또 송영길 대표가 공항으로 들어올 때는 또 역시 송영길 대표 큰 그릇이라는 둥 뭐 무력이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감싸는 이런 어떤 행태는 저는 민주당을 좀 더 수렁으로 몰고 가지 않나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옆집에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뭐 적절하다고 생각이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좀 철저한 당내 전수조사를 해서 스스로 일단은 최대한 밝힐 건 밝히고 책임 있는 어떤 의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저는 선행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민당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그 대장동 그 사법 리스크에 깊숙이 지금 묶여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또 관련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민주당에서 자체 정화를 하기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뭐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내년 그 총선 공천권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일본과 관련한 발언을 놓고 또 논란이 또 이제 불거졌습니다. 실제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이제 그 인터뷰 원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마지막 그 핵심적인 두 줄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한국계 이제 그 기자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 다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야 공방이 또 쉽게 좀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야 간에는 건전한 정책적 공방 뭐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명한 이 정치 격언에 Politics stop at what age, 즉 정치 정쟁도 국경에서는 멈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정쟁도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외교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보는데 저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말꼬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왜곡 내지는 가짜 뉴스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제1야당으로서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그 의원들도 그 김건희 여사의 또 조명이기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송치도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은 유럽의 나라들이 100년 안에 수없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추어서 한일 관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00년 전에 이런 어떤 사안을 가지고 반드시 일본이 사사건건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특히 또 김대중 대통령도 오부지선을 통해서 한일 양국 간에 이런 걸 열었는데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일부분만 싹둑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릎 안 꿇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저는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참 최근에 또 이래서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엔 연설에서 밝혔지만 대만 해협의 힘에 의한 그 어떤 그 현상 변경은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국의 그 대변인이 부용 치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용 치외. 그게 다른 말 중에 회자가 이 멧돼지 내린 짐승의 이제 주둥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말 참견하지 마라 뭐 이 정도로만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저 정도 표현 가지고 왜 초치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회자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주둥아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이 정도의 표현을 했고 특히 또 친강 중국 그 외교부장은 불장난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중국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중국을 비판을 해야지 정상인데 왜 중국이 저런 이야기를 하도록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현상 변경 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어느 나라 정당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홍 의원님 의정 활동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곳에 또 법안 발의를 하셨지만 특히나 그 장애인이나 네. 자립준비 청년과 같은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 보이시는데요. 보니까 대표로 발의하신 장애 유형별 맞춤 평생교육법 이게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네. 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공무생활을 그만두고 국회에 올 때부터 딱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일한다. 미래라는 게 결국은 우리 이제 청년의 세대 그리고 좀 더 사회가 따뜻하고 포용적인 그런 어떤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 시설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된다 해서 이제 아동복지법을 개정했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법상에 이제 학교에서 배움이 다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평생 배워야 되는 그런 평생교육 시대인데 평생 지금 현재 교육법상에는 정상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장애인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전혀 없는 없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냈고 이번에 이제 그 통과가 본회의 이제 통과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이든 경제적인 측면이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이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어떤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남은 1년 동안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법안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중심으로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입법 활동도 아주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아까 네. 장애인 관련 그런 법안처럼 소외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또 입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